예, 이번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강구조물의 성능 기반 내화 설계 지침 출간에 관한 세미나로 준비를 아, 했습니다. 아, 아, 아. 예, 예, 마이크 테스트 중이시네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몇 차례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 기반 내화 설계 지침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재 박사님, 거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희가 박민재 박사님밖에 안 보여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성능 기반 내용 설계에 이제 각각 장별로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 드릴 텐데요. 먼저 고려대 연구 교수님이신 박민재 박사님이 성능 기반 내화 설계 단계 화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제가 내가 강구조물의 성능 기반 내화 설계 하다가 온도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친구가 떠드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김성배 소장님이, 잠시만요. 그 소리를 아, 예. 마지막으로 김성배 소장님이 성능 기반 내어 설계 구조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재 박사님 준비되시면 발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박민재입니다. 이번에 공부정원의 성능 기반 대화 설계 지침에서 2장, 3장, 4장, 5장, 1장부터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6장이 이제 부록으로 예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2장과 3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방식은 그 한글 파일로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오늘 발표 드리는 자료가 드래프트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어나 이제 전공 용어들은 조금씩 저희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이제 뒤에 최일락 교수님과 김성표 소장님이 발표하시는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2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반 내화 구조 설계의 단계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침이 1장에는 총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장 같은 경우에는 내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같은 경우에는 2.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화 구조 설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화 구조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앞에 부분에 지금 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해설에 관한 내용들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선 내화 구조 설계는 이제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의 연소, 확산을 방지하고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화재 하중을 고려하여 구획 부재나 골조를 설계하는 것을 일컫고 이제 본 지침에서는 건축물에 실제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 크기, 부재 온도 상승, 고온 환경에서의 부재 대력, 그다음 변형 등을 예측하여 건축물의 내화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 기반 내화 구조 설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 설계장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건물의 내부에 방화 구획을 수정하여 화재 시나리오와 대상 구조부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 계급의 형상, 그다음에 구성 요소 등을 바꿔서 화재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방법을 통해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내력 저하 및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계획 혹은 소방 계획으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계획 중에서 이제 마감이나 인테리어 부분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도, 화재에 따른 온도로만 조정을 하게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성능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은 같은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내화 구조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설계 대상 건물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사양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내화 건물 설계 대상이 이제 전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성능 기반 내화 설계에 선정을 해가지고 성능 기반 내화 구조 설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설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양적 설계에서는 내화 성능 1시간, 2시간, 3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성능 설계에서는 이제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내화 성능이 1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화재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설계 대상 안에 들어가는 방화 구획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방화 구획들이 있기 때문에 방화 구획에 따라서 그 어떤 방화 구획을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화재의 양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화 구획을 먼저 선택을 하고 방화 구획 다음에 그 방화 구획 안에서 어떤 화재가 일어나는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고
그 화재 곡선으로 인해서 구조 부재의 온도와 그다음에 이제 구조 고동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부의 내화 성능이 이제 기준과 비교를 해가지고 파괴 기준과 비교를 해서 이게 설계가 맞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재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내화 구조 설계는 진행이 된다는 걸 2.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내려가 주셔가지고 이제 내화 구조 설계 도서들도 이제 어떤 게 준비돼야 되는지 해설집에 다 넣어 이제 지침 내용 중에서 이제 해설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2장 같은 경우는 내화 성능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고 방화구역 밖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능력이고, 내화 성능 같은 경우에는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열성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 부재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성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하중 지지력은 반드시 버텨야 되고, 그다음에 차염성, 온도 변화. 왜냐하면은 하부층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 상부층에서의 온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차염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부층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상부층으로 화염이 전달이 되는지에 따른 차열성도 검토를 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 항목을 이제 부재의 종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실험적 방법과 대체적 검증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제 성능 기반 내화 구조 설계는 실험적으로 매번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검증 방법에 속하고, 이제 네 단계에 따라서 내화 성능을 평가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하중을 선정하는 겁니다.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료, 그다음에 방화 구획 내부가 어떤 식으로 계구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벽이나 바닥 천장의 면적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부의 온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구조 부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는 이제 구조 재료의 열 특성과 그다음에 경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구조 고동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나온 온도 분포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과 지점 조건들을 바탕으로 구조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평가 기준을 이제 평가 기준과 구조 고동에서 나온 부분을 비교해서 내화 성능을 이제 시간 단위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좀 내려 2.3장까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3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내화 구조 설계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 내화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화 구조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대상의 구조부의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지침과 이제 앞으로 나올 기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부재 단위 설계, 부분 구조 단위 설계, 전체 구조 단위 설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진이나 내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조 단위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구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부재나 부재 단위나 부분 구조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기술력으로는 부재 단위 수준에서는 이제 수계산 내화 실험, 내화 해석이 가능하지만, 부분 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계산으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고, 내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도 내화 실험을 부재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분 골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내화 구조 설계에서 부분 골조 단위는 이제 내화 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제 내화 성능 평가 대상을 다르게 잡는 게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ASC에서의 성능 기반 내화 설계 지침 같은 경우에는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간에 따른 부재 온도 분포를 통해서 온도만 가지고 평가하는 한계 온도 설계법을 이제 선택을 첫 번째로 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간의 온도 분포로 부재 내력 및 변형을 통해 설계를 하는 상세 설계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법과 비슷한 상세 설계법은 일반 구조 설계에서 특정 온도의 고온에서의 이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600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강제 탄성 계수가 뭐 37%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고려해가지고 그 특정 시간의 온도를 반영을 한 이제 구조 설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급 설계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온도 분포를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특정 시간, 1시간일 때 뭐 온도가 60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600도에서의 부재 내력이랑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고급 설계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이제 내화 성능을 확인을 해야 되면은 1분부터 이제 60분까지 계속 그 온도 변화를 반영을 해서 부재의 내력과 변형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 내화 구조 설계를 성능 기반 내화 구조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4장으로 가주시게 되면은 네, 화재 성상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 성상 분류부터는 3장의 내용들을 조금씩 간략하게 요약을 해놔가지고 3, 4, 5장을 이제 뒷부분에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화재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재 성상을 먼저 분류를 해야 되고, 화재 성상은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구획 내의 화재 온도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의 온도를 이제 화재의 크기, 지속 시간 등으로 구분해가지고 구획 내에 다른 화재가 일부 부재에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구획 특성을 반영을 해서 화재 시나리오를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구획 특성을 화재 성장 과정에 도출하는 반드시 필요 요인으로 보고 있고,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화염의 크기와 확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획 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후에 온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획 특성이 반영이 되지만,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구획 특성이 반영이 되지가 않지만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화염의 높이가 천장보다 이제 높게 될 경우에는 천장이 그 화염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크기와 확산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반 내화 설계에서 화재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 크게 구획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재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이제 다음 중요한 팩터인 화재 원이 있습니다. 가연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연물은 크게 이제 고정 가연물과 적재 가연물을 나눕니다. 저희가 구조 설계할 때 고정화중과 이제 활화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고정 가연물과 적재 가연물로 나눠서 진행을 하지 않고 가연물의 시간에 따른 열 방출률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 고정 가연물과 적재 가연물의 합으로 계산을 해서 구획 내 밀도에 따라서 구획 내 화재 온도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화재 곡선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화재 곡선은 이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최종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5가지 화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칭 화재, 변수 화재, 국소 화재, 그리고 상세 화재 중에서 수계산을 이용한 상세 화재, 마지막 CFD를 이용한 상세 화재,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은 3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국소 화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지 않는 화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열 방출률 데이터가 필요하고, 상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계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화공학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출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라도 단순하게 건너뛰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2.8장으로 넘어가면은 온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일락 교수님께서 좀 이따 발표해 주실 4장에 대한 부분이고, 온도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부의 온도 분포를 예측하여 한계 온도 설계법,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중에 첫 번째인 한계 온도 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였던 상세 설계법과 고급 설계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부 온도 분포를 예측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조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구조부의 강도 및 변형 등에 대한 거동 특성을 분석해서 내화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온도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재료의 고온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조부의 강도와 변형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은 이제 화재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3장에서 첫 번째로 화재 성상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화재 성상을 여기서 이제 좀
깊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플래시 오버 발생 여부에 따라서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 다음 나오는 화재는 두 가지, 계고부 분출 하연과 구획 화재가 있고요. 그다음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기 전 화재는 국소화재, 이동화재, 옥외화재, 외부화재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후의 화재, 계고부 분출 하연과 구획 화재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보면은 구획 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후 구획 내의 화재 온도가 일정하게 동일하게 증가하는 화재를 얘기를 하고 계고부 분출 하연 같은 경우에는 이 구획 화재가 외장재를 파괴시켜서 실외로 확산돼서 상부층에 영향을 줄 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화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기 전 화재는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획 내 국소 화재가 먼저 있습니다. 국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불이 났지만 그 안에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불 주변으로 어느 정도 온도가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화재고 이동 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국소 화재들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가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옆에 책상으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책상을 확인하는 게 국소 화재고 두 번째 책상도 확인하는 게 국소 화재인데 이 과정 중에서 이동을 하고 얼마나 열이 전달되는지를 고려하는 게 이동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개 화재, 그다음 네 번째 외부 화재가 있는데 두 개는 일단은 외부 실외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5개 화중 같은 경우에는 5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옥상층이나 테라스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외부 화재는 이제 건물 외부 1층이거나 뭐 지하층 외부거나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5개 화재랑은 다르게 이제 하부에 주로 위치한 거를 따질 때 외부 화재를 평가를 하고 외부 화재의 경우는 화재에 인접한 구조부만 영향을 받지만 5개 화재인 경우에는 그 화재랑 관련된 전부 같은 층 혹은 아래층에 연관이 되어 있는 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2장으로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재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획 특성과 화재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구획 특성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크기와 지속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 국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획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팩터가 이제 천장 높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소 화재의 경우에는 천장 높이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구획 내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계고부와 구획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획 내에 동일한 가연물, 화재원을 갖고 계급부 특징이 달라질 경우에는 계급부에 따라서 이제 화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계급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화재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획 특성과 뒷부분에 나오는 화재원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제 구획 특성을 3.2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3장 화재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재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구획 특성과 더불어 화재 시나리오를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요. 화재원 같은 경우는 플래시오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에는 화재원의 시간에 따라서 열 방출 데이터,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나오는지가 필요하지만 플래시오버가 일어난 후에는 화재원의 총 열 방출량만 따져서 그 부분으로 화재 곡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가연물과 적재 가연물로 나누어서 열 방출량을 계산을 하고 해설에서는 그와 관련된 상세한 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4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 곡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화재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5가지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칭화재, 변수화재, 국소화재, 상세화재 이제 4가지 상세화재 중에서는 수계상과 CFD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잡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기입을 하였습니다. 공칭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표준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화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재 중에서도 그 구획 특성을 반영을 하고 화재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화재로서 이제 복잡도가 중간 정도가 되지만 화재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얼마나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른 상승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화재입니다. 국소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획 특성을 반영을 하지는 않고 이제 높이에 따라서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원의 특성은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를 들어 차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타고 나면은 그 뒤에는 화재원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2가지 방법은 이제 상세화재에서 수계산법과 CFD 방법이 있는데요. 수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고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구획을 가진 상황에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변수 화재에서 화재 온도 상승 특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고 이런 팩터들을 모두 다 상세하게 벽과 바닥, 그 다음에 천장 이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아주 높고요. 그 벽, 바닥, 천장에 들어있는 마감재의 특성까지 다 고려를 해서 화재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변수 화재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 화재에서 이제 CFD, 이제 전산 유체 해석을 이용한 상세 화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재 곡선을 도출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도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검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내화 이제 수계사항법과 더불어 내화공학 전문가들의 이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 2장과 3장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아마 셀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4장, 그다음 김성재 수석님께서 5장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공유 중지 해주시면요. 제가 다음 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민지 박사님이 이제 3장 그 화재 곡선까지 발표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4장의 온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드릴 텐데, 일단은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박민재 박사님 발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온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료의 특성들에 대해서 상온시와 고온시의 이제 각각의 재료의 기계적 성질, 열적 특성에 대해서 그 정의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 강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내화 피복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화 피복제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물의 열고동이라고 해서 여름답 해석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성능 기반 설계에서는 주로 이제 열전달 해석 같은 경우에 그 박민재 박사님 앞에서도 좀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약산법, 수계산에 의한 것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상세 뭐 유한요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열전압 모델링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위주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기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조적 그 5장에서 하는 이제 김성배 소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사실은 뭐 처짐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한계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이라든지 뭐 그 변형에 대한 속도라든지 아니면 최대 변형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한이 가능할 텐데 온도 분석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제한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4.4에서는 설계 결과의 검증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제3자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으로 좀 정리가 되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럼 요거 공유를 중지하고요. 제가 그 다른 파일을 지금 작업한 파일을 다시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의 온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재료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재료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화구조 설계 기준이 별도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 건축구조 설계 기준 전체 통합적으로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내화구조 설계 기준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거기를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했고, 향후에 이제 그 내화구조 설계 기준이 개정 중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제에 대해서는 그 강구조 설계 기준, 건축 구조물의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복 강도가 650MPa를 초과하지 않는 HSA 650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내화 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결과라든지 조금 다른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 특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시의 재료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상온시의 항복 강도, 그 인장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구조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성질, 강도 및 변형 특성, 그리고 열적 특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화 구조 설계 기준 그쪽에 이제 그
해당 사항을 일단은 참조하도록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화피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화피복제는 그 제조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시험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구성이라든지 부착 성능, 두께와 부착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설 사항에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화구조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료 물성에 대해서는 해설 부분에서 어차피 그 이 책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좀 해놨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런 재료 물성들을 이렇게 정의하게 된 그런 설명들이 해설 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죠. 강도 및 변형 특성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국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된 시험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쪽에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국내에서 이제 고온 시험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그 봄 학술대회 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발표해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유로코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물성들이 그대로 이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로코드에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고온시의 재료 물성들을 그대로 좀 많이 반영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건축학회에서 고장력 볼트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별도의 이런 특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항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다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용접제 이제 고온 시험 결과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로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각각의 이제 강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항복 강도라든지 그 비례 한계라든지 이제 항복 강도 그리고 각각의 이제 재료 특성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그런 강도 저감 계수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 값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합성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 물성들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이제 고온시 재료 물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접합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에 따라서 볼트 그리고 용접부에 대한 강도 저감 계수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내화피복제인데요. 국내에서 사실은 내화피복제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내화피복제는 주로 이제 뿜칠이 있고, 이제 내화 페인트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내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에 따라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열물성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진 않고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참고 문헌만 정리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뇌와 뿜칠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최근에 실험한 결과들이 좀 있어서 그 참고용으로만 기준에 사실은 항목에 넣지는 않고 그냥 해설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게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열고동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성능 설계에서는 단면의 뭐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화재 곡선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박민재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화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화재 곡선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름답 해석도 마찬가지로 열전단 이론의 기본 가정 원칙을 따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언급을 해놨고 조금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해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해설 부분에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답 해석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제 열전단 이론에 대해서 뭐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줬고요.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대류 개수라든지 뭐 방사율 값 이런 값들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세하게 열전달 모델링에서 유한요소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 사항들 그리고 유한요소 모델링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합성 구조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수하열, 뭐 수분의 증발, 뭐 접촉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민감도 평가에 대해서는 뭐 메쉬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온도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김성배 소장님 발표하신 그 내용 쪽으로 사실은 좀 넘겨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민감도 해석이라든지 그런 메시 사이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 해석 시 뭐 메시라든지 뭐 경계 조건, 재료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민감도 평가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한 사항들로 해설 부분을 조금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 안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사항들이었었는데 주로 이제 성능 기반 설계이기 때문에 그 판정 기준들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온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제시할 부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설계료의 검증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고 제3자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로 정의를 했는데 이 사항들은 사실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 결과 검증은 그 온도에서뿐만 아니라 뭐 박미정 학생 발표하셨던 설계 화재 하중 그리고 온도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그 구성을 좀 달리해서 조금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할 때 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제3자 검토 때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은 아이스트럭트에서 나와 있는 이 문건에 좀 상세하게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체크리스트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좀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ISO TC90인가요? 그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성능 기반 설계 문건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3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과 같이 통틀어서 저희가 이런 설계 검증에 대한 사항들을 앞으로 조금 더 충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 분석 내용들은 그렇게 뭐 많은 내용들은 아니라서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 발표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질문이 있거나 하신 사항들은, 토의 사항들은 전체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배 소장님 그럼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락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5장 구조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5장을 제가 이제 PPT로 만든 것하고 한글 조금 같이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앞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구조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목차는 재료 특성, 하중 조합과 해석, 그 다음에 내어조 설계, 부재 설계인데 재료 특성은 앞에 이제 좀 나온 4장에 최일락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고요. 하중 조합과 해석은 이제 박민재 박사께서 하셨던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은 지금 이제 AIC 36016이 주 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코드와 일본의 광고지 내화설계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재료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한글 파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특성에 대한 것들은 이 재료 특성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게 구조에 다 연결되어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재료에 있어서 KDS에 나와 있는 재료 특성 같은 경우는 다 유로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코드와 AIC 360이 거의 같은 값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조금 이제 유로코드나 AICC와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강제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강제하고 많이 유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CC 같은 경우는 강도, 강종의 구분 없이 묘태 보시는 것 같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SM490, SM400 두 개의 강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요. SM490과 SM400에 대해서도 또 서로 상이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유로코드에 나와 있는 강제는 약 400도씨까지는 강도 저감이 없는 걸로 보는 반면 AIJ 일본 건축학회의 경우는 300도부터 대략적으로 10% 정도 저감이 되고 700도가 넘어가게 되면 강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력 볼트에 대한 경우도 고력 볼트는 아무래도 이제 고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강제를 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로코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0도 정도만 되면 이제 강도가 한 7% 정도 저감되어서 나갑니다. 근데 일본 기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00도부터 강도가 저감이 되는데 강도 저감이 급격화해서 한 600도가 되면 한 20% 정도의 강도를 발휘하고 700도가 되면 거의 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제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에 대해서 본다면 일본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이 용접에 대해서 용접제가 원체 모재보다 더 좋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용접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 한다라는 게 AIJ에 있는 광고지 내각 지침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되고요. 반면 유로코드나 AISC 같은 경우는 맞댐 용접이라고 하는 그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700도까지 모재와 동일한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800도 넘어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맞댐 용접이라고 하는 그루브 용접은 모재와 거의 같은 값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릿 용접 또는 모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루브 용접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값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옆에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섭씨랑 다르게 화씨 온도입니다. 화씨 1000도, 화씨 1200도인데요. KSF 2257에 나와 있는 화씨 시험 웨스트의 평균 온도 538, 최고 온도 649, 이 값들이 화씨 1000도, 120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제 이게 항복 강도의 저감계수인데요. 대략적으로 화씨 1000도, 이게 모재의 항복 강도, 상온시 항복 강도의 3분의 2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씨 1200도, 그래서 649 최대 온도 649도를 말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원 상온에서의 강도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조합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중을 구조 검토를 할 때 하중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정하중과 활하중 두 가지만 거의 조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설하중도 일부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고정하중에 대한 것은 1.2 데드로드에 라이브로드 0.5 라이브로드 원래는 1.6으로 구조 계산할 때 반영을 합니다만 라이브로드는 사실 화재가 났을 때는 이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이 적다라고 봐서 1.2 데드로드에 0.5 라이브로드 이렇게 반영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내진에 대한 하중도 지진 하중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재가 나오면서 지진이 나는 일은 거의 없고 물론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지진에 대한 2차 피해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주 좀 마이너하게 봐서 실제적으로 하중을 공층 하중을 검토할 때도 1.2 데드로드에 0.5 라이브로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하중의 종류는 앞에 박민재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것도 아까 박민재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설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조 설계는 화재 시와 그리고 또 상온하고는 크게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같은데요. 화재 시의 소요 강도가 화재 시의 공층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 시 공층 강도가 화재 시 소요 강도보다 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계 상태 설계에서 하고 있는 소요 강도보다 공층 강도가 커야 된다는 거랑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강도에 따라서 이제 저감 계수를 반영하는 것인데 온도에 의한 영향들을 반영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강제 온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압 피복되지 않은 강제와 또 내압 피복된 강제를 통해서 온도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검증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KSF 2257에 나와 있는 것들은 표준 화재 곡선입니다. 이 표준 화재 곡선을 기본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강제의 부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노출되어 있을 때야 이렇게 내압 피복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엑셀이라든가 이런 시트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들이 코드에 이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재 설계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한글 파일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설계는 기본적으로 부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장제, 압축제, 힘재, 조합응력, 그다음에 합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제, 압축제, 힘재 같은 경우는 AISC 360 내지는 AISC를 기본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부재에 대한 것들은 사실 미국 기준에 명확하게 합성 부재에 대한 것들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로코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유로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부, 합성기도, 합성 슬래브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코드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나라랑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노출형 합성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쓰지만 이렇게 인케이스먼트 되어 있는, 그래서 외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둥도 이런 기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냥 노출형 합성부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 PPT, PDF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설계에는 인장제, 압축제, 힘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장제의 경우는 설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장제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KDS에서 나와 있는 부재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부지 단면의 전체 온도를 최고 온도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부 프렌지의 온도가 제일 높았다. 그러면 하부 프렌지와 수직 외부 상부 프렌지의 온도를 다 동일하게 해서 가정해서 합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조금씩 나긴 나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상온시의 강도, 상온시의 항복 강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 인장제의 인장 내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상온시가 아니라 고온시. 예를 들어서 아까 500도일 때 대략적으로 500도일 때는 0.78의 78%만큼으로 내력이 저감되고 400도가 되면은 전체 강도를 다 쓸 수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항복 강도가 온도가 500도이다. 그러면은 500도일 때 강정이 355라고 하면 355에 0.78을 곱한 값의 그 값이 고온시의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시 항복 강도에다가 그 다음에 단면적을 곱하면 그것이 인장제의 인장 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동일하다 볼 수 있고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KDS는 한 최고 온도를 전체로 다 반영한 것이었고 유로코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단면별로 나누어서 최고 온도를 약간 섹터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산은 앞에 설명드린 것을 동일한 이야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압축제입니다. 압축제에 대한 것들도 압축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SC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ISC하고 유로코드하고 조금 상이한 것들은 유로코드가 조금 더 AISC에 비해서 조금 더 과대하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ISC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고온시의 좌우 능력을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요 수식이 조금 더 상이할 뿐이지, 그 다음에 이것에서 곱하는 값들은 요 FIT라는 것은 고온에서 항복 강도가 되니까 고온에서 항복 강도를 조금 좌우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 압축제의 좌우 능력 계산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압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있는 경우는 위아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에 있는 기둥은 유효 K 값을 0.7, 그 다음에 지하층은 0.5에서 0.7에 따라서 이제 지하층의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압축제 공층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 예제를 제가 계속 다 넣어놔 봤는데요. 압축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H형광 400에 400에 13에 21에 대한 것들을 구해 본다면 온도가 538도, 538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화씨가 1000도였고
그리고 항복 강도가 지금 3분의 2 값이 되는 값이지 않습니까? 0.66. 그래서 이때의 항복 강도의 저감, 그 다음에 탄성 계수의 저감, 그걸 가지고서 탄성 자극 응력을 구하고 그 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고온시 항복 강도 곱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을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식은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강구조 설계에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자, 휨제입니다. 휨제도 예를 들어서 H청강을 기본으로 한다면 하부 플레인지와 그 다음에 수직 외부, 그 다음에 상부 플레인지의 온도가 사실은 다 상이합니다. 우리가 표준 화재 곡선 속에서 시험을 해보면 각각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하부 플레인지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 KDS에서는 강제보의 온도는 하부 프레인지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값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추인 강도 산증은 고온 물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식은 이제 우리가 KDS에서 나와 있는 소송일 때, 비탄성일 때, 탄성일 때의 셋을 구분되어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의 소송 자극 모멘트가 빠지고 비탄성인 자굴, 그다음 탄성인 자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화재 온도가 높을 때 고온 시에 자극 응력을 반영한 것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수들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기둥, 합성 슬래브입니다. 합성기둥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기둥, 합성 슬래브는 유로코드를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코드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중간층의 기둥의 자굴 길이는 0.5, 그 다음에 최상층은 0.7, 최하층의 경우는 기초 바닥에 있는 기둥의 구석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0.5에서 0.7 사이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압 피복이 되어 있는 경우와 피복되지 않은 경우. 내압 피복이 된 경우는 강제 단면의 온도가 350도보다 낮으면 그냥 하등 지지 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까 온도에서 보셨던 것들이 400도까지는 강제의 값을 상온시의 값을 그대로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값이 됐는데, 그러니까 40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강제의 온도를 상온시의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계는 기본적으로 화재시 압축 강도는 여기에 있는 그 화재시 공층 소성 압축 강도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감 계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저감 계수에 대한 것들은 이 부분들은 상온시의 유로코드에서 나와 있는 저감 계수와 유사합니다. 근데 유사한데 조금 이 파이라는 값들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에 수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유로코드에서 저감 계수를 반영하는 것들에 조금 상이하지만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공층 소성 압축 강도에 있어서도 강제와 철근과 콘크리트의 내력을 다 합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강제와 철근과 콘크리트에 있어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그 온도, 외부의 강제 온도와 내부의 철근,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얼마냐 그 값들을 각각에 넣어서 서메이션에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사용되는 수식에서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보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합성보에 대한 것은 이 노출형 합성보를 기본으로 본다면 휨 강도, 수직 전단, 수평 전단 강도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KDS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계 휨 강도는 세정한 단면을 제외하고는 소성 이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직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의 기여도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강제 단면만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평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 강제의 분리를 스터드 앵커, 강제 앵커로다가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휨 강도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모멘트에 대한 산정은 동일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강제 인장
두 힘의 우력에 대한 우력 거리가 우력 모멘트로 작용해서 힘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제에 대한 인장과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두 힘의 거리를 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고온에서의 강제 항복 강도, 고온에서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멘트는 어차피 합성보에서 부모멘트는 철근이 내력으로다가 다 받는 것인데 똑같이 철근에 대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터드 앵커의 전단 강도 식도 이 식이 지금 국내에 사용하는 식하고 AICC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앞부분에 고온에서의 압축 강도 저감 계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0.8 KU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상이한 상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노출형 합성부의 경우 노출형 합성부에 있어서 강제 앵커와 콘크리트 슬랩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앵커는 상부 플레인지 온도의 약 80%,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슬랩의 온도는 40%로 반영한다. 이렇게 가정해서 한다. 이런 코멘트들이 유로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근거로 상부의 스터드 커넥터와 그 다음 콘크리트의 온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재 설계에 있어서는 고온 시에 고온 A첨광이든 아니면 그 내부의 콘크리트든 철근이든 화재가 났을 때 그때 강제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온도가 몇 도냐 이것을 안다면 그 온도에 맞춰서 상온시의 항복 강도를 저감시켜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합성 슬래브도 동일합니다. 이 합성 슬래브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코드에서 나와 있는 합성 슬래브는 골 형상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상부에 철근이 배분된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압 피복된 경우는 하부 강판의 온도가 350도 이하의 경우 하중 지지 성능을 확보한 것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합성 슬래브의 정모멘트와 부모멘트를 계산하는데 정모멘트는 똑같이 데크 플레이터 철근의 강도에 대해서 두 강제의 두 내력의 거리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모멘트에 대해서는 부모멘트에 있어서는 하부의 강판은 이게 보통 합성인 경우 1.2T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데크 플레이트의 강판의 내력은 주로 무시한다. 그리고 특정 한계 온도를 초과하는 단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성 슬래브의 한계 온도를 구하는 식을 갖고서 이 구한 식을 가지고서 두 힘 사이의 중립식과의 거리를 곱해서 부모멘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재료 특성을 아시면 고온 시에 강제, 철근, 콘크리트의 온도에 대한 저감 계수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것들은 그렇게 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조금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조금 헤맸는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혹시 여기서 일단은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일단은 그 강종 항복 강도 설계하신 거에서 얘가 SM이기 때문에 이게 16mm 초과해서 항복 강도가 265로 저감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SHN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발표는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혹시 그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민재 박사님 현장에서 혹시 질문할 사람 있거나 그러면 질문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거나 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참여하신 분 중에 뭐 질문 있거나 하신 분 있으신가요? 현장에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나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번 세션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